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은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는 투자 촉진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고 새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기고 국회를 통과해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막판에 졸속으로 결정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논란 끝에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감세 정책의 영향과 실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환 겸영대 세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게 국회 문턱을 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법인세, 금투세, 종부세 등 쟁점이 되었던 법안들, 이른바 예산 부수 법안에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먼저 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이영환 교수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올 금년에 많이 바뀐 제목은 법인세, 종부세, 아마 소득세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일단 2년 유예가 됐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이 구간마다 1%포인트씩 인하가 되었고 종전에 보면은 10%, 20%, 22%, 25%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 1%씩 인하해서 9%, 19%, 21%, 24%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기본공제가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에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이 되었고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들의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1%포인트 인하되는 등 약간 0.1에서 구간별로 0.3%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개인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하고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개인의 경우에 동일하게 조정을 하는 걸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이 줄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을 통과시키는 가운데 여야가 생각이 많이 달라서 2024년 정부 예산안 통과도 최장 지각 처리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이나 넘겨버렸는데요. 그 와중에 맨 마지막에 통과되는 과정에도 보면 막판에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깜깜이 예산 조정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심사 과정이 전혀 일반 언론이나 외부에는 공개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졸속 심사, 졸속 예산이라는 비판이 해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 보시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마다 졸속 예산이라는 비판은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해마다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정도가 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네. 12월 2일 날 원래 법적 처리 시간인데요. 근데 어떤 법이냐면은 무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시한을 지났다라는 것은 사실상 헌법 위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난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도가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12월 31일까지만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지방정부 예산 심의 기간 같은 경우가 광역 같은 경우는 12월 16일 날 통과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 같은 경우는 그 통과된 것을 보고 12월 21일 날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정부 예산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슴푸레하게 그
그냥 자기 세입 예산을 네. 그냥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졸속 처리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무려 헌법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언론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말까지 통과되면 되지 뭐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이게 헌법 위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제재를 하거나 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뭐 이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심각성을 못 느끼게 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깜깜이라고도 뭐 매년 반복됐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더욱 정도가 심한 것이 뭐 예년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말하는 깜깜이 그 협의 넘어가기 전에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감액이 됐는지 국회 내에서는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국회 내에서조차 여태까지 공식적 심의 결과가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공식적 심의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서 예결위 위원조차 이 실제 공식적 결과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결위 위원도 자기가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을 감액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그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와중에도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이른바 실세라고 불리는 여야 의원들은 자기 몫을 예산안을 잘 챙겼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예.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여야가 이번에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된 대립의 원인 혹은 최전선에 있는 내용이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이 법인세를 두고 이 법인세 인하율 혹은 뭐 법인세 인하의 내용을 두고 서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인세가 이제 쟁점의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법인세 이번에 법인세 인하한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이영환 교수님 말씀 좀 주시죠. 예, 우선 이 조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고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이 있는데요. 정책적 기능은 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별로 우리가 기능을 할 게 없고요. 경제가 비정상적일 때, 호황이거나 불황일 때, 호황일 때는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고 불황일 때는 세금을 조금 더 적게 걷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경제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사실은 적게 걷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에 적게 걷는 것이 그 세목이 꼭 법인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번 소득을 대상으로 걷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법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은 자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각에서 일단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에는 자본가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주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만든 제품에 대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결합체가 법인입니다. 네. 이 법인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배분하는 과정, 도관이 하나의 그 자체가 도관이 법인인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돈을 번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회사 내에 사내 유보를 하거나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변변한 자원도 없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조세도 경쟁을 합니다. 특히 경쟁을 하는 세목이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1980년 이래로 다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춰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세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이 추세와 역행해서 법인세를 3% 인상을 했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면은 국민의 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인세 인하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성하시고 이번에 법인세를 인하한 거는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쟁점 사항은 후에 살펴보고 일단 기본적인 입장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인세 인하를 했을 경우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근데 법인세 인하를 했을 때 단점은 세수가 준다라는 거고요.
법인세 인하를 했을 때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이게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정한다면은 뭐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법인세 인하 논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 법인세 인하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네. 무슨 소리냐면은 이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도 뭐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은 법인세 인하하면 세수가 준다라고 기재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는 이 기재부와도 다른 말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세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법인세를 인하하면은 기업의 투자가 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기업의 투자가 느는지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다룬 무수히 많은 실증적 논문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서요. 네. 뭐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기재부 공무원들은 세수가 준다. 근데 장관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늘 수도 있다. 공무원 기재부 직원들은 공무원이고 장관은 정치인이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는 게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정부안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3% 인하해 주자 이렇게 정부는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여야 예산안 합의 내용은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달라진 내용,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원 선생님? 예, 어느 정권이나 출범 첫 해에는 자신의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정권의 정치 이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정부의 재정입니다. 진보는 대부분 큰 정부나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고 보수는 작은 정부나 세금 인하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미국의 레이건이나 트럼프 행정부 때 대대적인 감세 정책이 있었던 것이 아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선거 공약에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3% 최고 세율을 인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이것이 아마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사안이었을 겁니다. 우리 가정도 어려우면은 씀씀이를 좀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빚을 좀 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3%를 저는 주장을 하지만 1%라도 인하된 것이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브랜드를 위한 국가로 가려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인하한 것 자체가 방향적으로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지만 기존의 그 세율 인하가 원래는 하려고 했던 3% 인하가 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라도 한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상민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그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마켓 프렌들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두 개를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것과 기업 친화적인 것은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사항은 시장 친화적인 것이 기업 친화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일부 상황은 시장 친화적인 것이 기업 친화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 친화적인 정책만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이 법인세 같은 경우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재정에 대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미국도 지금 법인세를 증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본도 최근 법인세를 증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영국은 오히려 감세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뭐 이 내각 이 총리가 그만두는 네. 등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인세율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가정살림과 국가재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예요. 가정살림의 원칙은 이게 좀 수입이 줄면은 이게 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 수입이 늘면은 지출을 늘려도 되는 것이 가정살림인 거에 반면에 국가재정은 정반대로 오히려 내수가 안 좋아서 수입이 줄면은 지출을 더 확대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거고 경기가 과열이 돼서 세수입이 많으면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것이 더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가정살림과 국가재정의 다른 점이다라는 네.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짧게 지금 하나만 먼저 짚고 이제 이영환 선생님, 이영환 교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이 코로나 이후에 재정 패러다임이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하는 게 꼭 원래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해왔던 방식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해주시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조금 제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법인세를 두고의 법인세가 각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경우는 전체 국세의 5% 정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들의 법인세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체 국세에서 12에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감세냐 정세냐 저도 개인적으로 세수를 중립적으로 놓고 경제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굳이 그걸 조세를 두고 경쟁을 하는 법인세에 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든다면은 법인세가 필요하다면은 인하를 한다면 다른 세수를 어떻게 정시를 하느냐의 논의의 부분이지 법인세는 안 돼라고 하는 논의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인세를 일단 기업과 연결시켜서 선입견을 가진 것 자체가 무리하고 그런 접근 자체는 좀 좋은 접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법인세 인하에 왜 어떤 측면들이 있길래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이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어쨌든 결정은 1%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업 규모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구간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되는지요.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말씀 좀 주시죠. 이번에 1%포인트씩 그 세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감세 효과는 작년 대비 한 3조 원 정도 감세가 이루어진다라고 그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 3조 원 중에서 특히 과세 표준이 가장 높은 구간, 최고 상위 구간이 한 3분의 1 정도, 1조 원 이상 정도의 감세 효과가 난다라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1조 원 이상 되는 곳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뭐 이런 감세 효과를 별로 크게 안 보시나요? 아니죠. 이게 전체 구간이 다 1%포인트씩 내려갔기 때문에 그 모든 구간에 다 감세 효과가 생기는데 근데 가장 큰 규모의 감세 효과는 아무래도 최고 위에 있는 구간, 쪽에서 더 많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이 인하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자체가 어느 정도로 발동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실효성이라는 것은 세수 감소 측면에서 볼 때는 네. 분명히 세수는 감소된다라는 효과는 정확하게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투자 증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가장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네. 투자 증진 효과가 있다 없다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세금 내야 될 금액 정해져 있고 곱하기만 하면 나오는 거는 분명하죠. 그걸 깎아주겠다는데 세금 주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고요. 이제 그 줄여진 세금이 소위 말해서 기업의 재투자로 이어지거나 이런데 또 다른 분야에다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네. 과세 표준은 우리가 이게 세율을 인하하면은 세수가 줄어든다라는 논의는 뭐냐면 과세 표준을 픽스드 시켜놓고 세율을 곱하는 비율을 낮추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세율을 낮춰주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여력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 많은 연구가 사실은 주류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세율을 1% 인하하면요. 최근에 KDI 보고서가 나왔는데 고용과 투자가 단기적으로 고용의 투자의 경우는 0.4%, 고용의 경우는 0.13%, 장기적으로 보면은 고용은 0.74, 투자는 2.56%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은 훨씬 더 씀씀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감세를 했을 때, 세율을 인하했을 때 감세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을 그대로 두고 하는데 과세 표준은 변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80년대 이내에 세율을 다 인하해가지고 왔는데 세수가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은 세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인하해주면 여력이 생긴 그만큼 다른 곳으로 투자가 되든 이른바 말하는 낙수 효과 점점 다른 쪽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른바 낙수 효과론 이상민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기재부도 인정했던 바인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와 기업의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학자는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 세계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법인세와 투자의 상관관계를 연구는 수십 년 동안 뭐 굉장히 많이 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어떤 연구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은 투자가 는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어떤 연구는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투자가 전혀 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투자가 감소한다라는 조금 기묘한 연구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많은 연구 중에서 자기 이 입맛에 맞는 특정 한두 개 연구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이 많은 연구를 연구하는 보통 메타 분석 네.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도대체 일관된 실증 연구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메타 분석도 여러 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은 기업의 투자가 약간 늘 수도 있으나 그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이 그 많은 실증 연구에 대한 그런 메타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어떤 학문적으로 어떤 메타 분석까지 이루어진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아마 이론적으로 투자가 늘지 않겠냐라는 것보다는 실증적으로 연구된 그 많은 연구 결과를 보고 투자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그냥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줄여주면 수치적으로 조금의 투자 증가 효과 같은 게 나온 보고들도 있는데 그 증가됐다는 양이나 효과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볼 수는 없다가 여러 연구를 종합적으로 또 연구해본 연구의 결과라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효과들을 다 검증해본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점수 줄 만한 효과를 봤다고 인정해 줄 만한 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하셨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아니다. 그게 뭐 그 돈이 어디 가겠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기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이윤 극대화합니다. 당장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투자의 적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투자의 적기라고 한다는 것은 금리 수준도 보는 거고요. 임금 수준도 보는 거고 산업 구조의 변화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실정 분석을 한다는 것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를 하고 세율 인하만 가지고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나 고용의 증가의 효과가 경제 전반의 상황이 나빠가지고 예를 든다면 금리나 임금 수준이나 산업 구조가 나빠서 나빠지는 부분을 하고 상쇄가 네.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최종적으로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나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거마저 없었다면은 통제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다른 변수 다 통제해버리면 말씀하신 거는 법인세 인하한 효과를 다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것들이 다 잡아먹어 버려가지고 효과가 잘 안 보이는 것이지 그것들을 같은 조건으로 놓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또 하나가 이런 법인세 인하에 대한 그 중요 논거 중에 하나가 국가가 이 법인세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해외 경쟁력, 국가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이쪽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부자들을 감세해 주는 것이지 무슨 국가 경쟁력과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또 반대를 하시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 논의는 이제 이번 개편으로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세율을 갖다가 인하만 한다면은 글쎄 이제 이 수익성이 높은 법인들만 혜택을 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구간에 1%씩 인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수그러들 것 같고요. 네. 법인세율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 나올 때 기업의 사이즈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누구한테만 혜택을 간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 감세다라는 구호가 등장을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빼고는 아마 우리나라만이 단일 세율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고 4단계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보면 어디가 훨씬 똘똘하냐면 민간기업이 훨씬 더 똘똘합니다. 내가 기업의 사이즈를 적게 가져가면은 법인세를 9%만 물 수 있는데 법인의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면은 24%를 물어야 됩니다. 똘똘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9%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크게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을 작게 가져가는 것이 절세고 그게 더 나아가면 탈세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개방화 시대에 소위 규모의 경제의 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저는 단일 세율, 어느 세율 구간이든지 간에 단일 세율로 간다면 글쎄 우리 국가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네. 차제에는 그런 논의를 조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사이즈를 24%라는 세금을 내면서도 얻는 게 많으니까 사이즈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민 선생님? 어떤 그 부자 감세라는 그런 논쟁이 이번에 사그러질 것이다라는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너무 단기적으로 되는 부분은 어떤 OECD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여러 구간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맨 윗부분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가 아니라 아랫부분 세율이 너무 좀 특혜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 세율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밑에 구간을 좀 더 세율을 높이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법인세 가지고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그다음에 비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세금 아껴주면 이 세금이 법인 아까 이경환 교수님 말씀하실 때 법인은 기업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법인 안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아끼면 결국 그 혜택이 법인을 구성하는 많은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어떻게 보면 돌아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법인세 인하를 이제 시도하는 것인데 많은 비판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아껴주면 쉽게 말하면 기업의 주인, 법인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 돈을 아껴준다는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마 법인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그런 의구심이 사라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인의 번 돈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내 유보를 하거나 주주한테 배당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가가 가져간다는 게 배당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겠죠. 배당을 가져가면은 그 기업가한테는 개인한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한테 하면 법인세를 냈던 부분이 개인한테 오면은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할 때 그로스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 또 감해줍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소득의 수도관입니다. 도관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법인세 무용론까지 나오고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일정한 소득은 단 한 번 어느 순간인가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누진 구조가 참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깎아줘도 그 돈이 그렇게 흔히 말하면 법인 주요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세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부가가치세고, 두 번째가 법인세고, 세 번째가 개인소득세였습니다. 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네. 예. 이상민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 법인 실체설이 있고 법인 의제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법인 의제설에 따르면은 교수님 말씀이 무조건 맞고요. 근데 또 법인 실체설에 따르면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세수 원리를 보면은 사실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이미 세금을 내고 나의 소득에 대해서 소비를 할 때 또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네. 그리고 소비를 해서 내가 집 같은 경우를 소비를 해서 집을 사는 취득세도 또 내고요. 네.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도 또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아니 내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면은 다른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 생활 보면은 소비 단계에서 또 내고 보유 단계에서 또 내고 취득 단계에서 또 내고 법인 내에서도 내고 소비 이런 개인 소득에서도 내는 것이 어떤 세수 효과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혜택은 골고루 법인 소유자에게만 간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그 결과적으로 뭐 법인 의제설에 따르면은 법인의 주주들은 또 개인인 거고요. 그래서 뭐 그것은 학설에 따라서 이거는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걸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두 분 말씀을 종합하자면 법인세를 아예 없애자는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다는 정도면 우리나라 법인세가 굉장히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세이 높다. 그래서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세는 인하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고 이렇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국제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까? 네, 이게 방금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상민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점차 이게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되니까 소득의 기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 자체를 한번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돈을 벌 때도 세금을 걷고 돈을 쓸 때도 세금을 걷고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 과세, 그 다음에 보유 과세 위주로 조금 소득 과세에서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의 기반이 침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수를 중립적으로 놓고 어느 세제가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법인세 인하를 찬성을 하면서 거기서 세수 일탈이 생기는 부분은 또 다른 논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세율을 갖다 좀 인상을 할 것인지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위원께서 보시기에도 법인세 인하 세계적인 추세 팩트 맞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뭐 OECD 국가보다 많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그 GDP 대비 법인세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보다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부담을 조금 더 경제적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업은 법인세도 내지만 어떤 각종 사회 부담들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법인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의료보험 체제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의료보험비를 내는 것이 법인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요. 유럽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 고용보험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 어떤 OECD 국가들보다 법인이 내는 부담금 자체가 대단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노동자를 한 명 고용하기만 하면은 법인이 이득을 보든 이득이 보지 않든 자동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담금은 최소로 적은 반면에
아무리 노동자를 많이 고용을 해도 이익이 나는 기업만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비중은 뭐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거든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 체제가 기업하기에 대단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부담금이 적은 대신에 법인세를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많이 내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이 문제는 정말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어쨌든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계속 의견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 이상의 결론을 여기서는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인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남은 종부세, 금투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와 함께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사실 많은 기업을 하는 분 아니라도 웬만한 그 주택 가진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세금이 돼갖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부는 애초에 종부세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겠다. 그리고 일반 세율을 0.5에서 2.7%로 낮추려고 했는데 중과세는 유지가 됐습니다. 중과세는 유지하는데 다만 중과세 대상을 과표 12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이건 낼 사람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근데도 많은 분들이 내시더라고요. 부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아니면 세금 혜택이 없을 정도로 만약에 대상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번에 먼저 이상민 위원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세법 개정 국회에서 세법 개정 때문에 종부세가 굉장히 감액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 종부세를 얼마나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지를 고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그 공시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 종부세 과표를 정했었는데 근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시 가격이 10억이면은 그냥 이게 10억이 아니라 6억짜리다라는 네. 식으로 한 60%만 공정시장 가격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이 종부세 반영 가격을 딱 60% 고정하는 것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시행령은 국회 동의가 없이 통과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종부세는 작년보다 이미 한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려간 이후에 네. 또다시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종부세가 한 차례 더 내려간 거다라는 네.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종부세가 굉장히 무력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40% 디스카운트가 이미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작년 그다음에 그전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격한 상승을 해서 아마 40%를 디스카운트를 안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어서 줄이려고 아마 그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이영훈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 조세 체계하고 자본주의 조세 체계를 구분하는 게 원본 손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가수원에 사과나무가 100그루가 있고 사과가 1000개 열립니다. 국가의 조세 체계에 의해 가지고 내가 300개를 국가에 납부를 하고 네. 700개를 갖다가 제가 사용을 하는데 어느 해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300개를 국가한테 줘야 됩니까? 만약에 300개를 국가한테 준다면 사과밭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본이 손상이 되겠죠.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원본 채권이 손상이 되는 세제입니다. 내가 별 소득이 없는데도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점점점 집을 팔아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자체가 세율 자체를 낮추고 뭐 과세표준 자체를 낮춤으로 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라는 비판 개인적으로는 달게 받고 싶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종부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 가세 표준으로 그냥 갔다면은 아마도 조세 저항도 염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심각할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예전처럼 부과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급격하게 오른 만큼을 디스카운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을 갑자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에서 면해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거기에서 또 이런 과정까지 거쳐버리면 종부세가 아예 정말 무력화된 건데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는 원래 무력화되어야 하는 세제니까 뭐 무력화된다고 해서 크게 뭐 나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미 저 종부세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결까지 오래전에 내려졌지 않습니까? 단지 부자들한테 그만큼 종부세를 갖다가 완화를 하거나 폐지를 하면 부담이 줄어들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반대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세수를 다른 방향으로 재산세나 결국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는 곳에 부과가 되는 거니까 다른 세수로 세율을 인상을 통해서 당연히 부담은 시키되 이렇게 일정 핀셋처럼 이 조세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이 계세주의를 갖다가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세운 낮은 세율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네. 물론 그분들이 부자들이니까 보다 많은 세금을 다른 분야를 통해서 다른 제목을 통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꾸면서 어쨌든 3주택 그다음에 최근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렇게 세금에서도 많은 어떤 다주택 혹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이 위원님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신호로? 그 부동산 가격을 이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도 어렵고요. 부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그 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헌법에서 뭐 위헌 결정이 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때 헌법이 이 종부세를 위헌 결정했던 이유는 이것이 이 개인별 과세가 아니라 이 부부 합산 과세 그 부분이 위헌이고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종부세는 원본 잠식의 우려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 판시를 했고요. 근데 그 당시 200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원본 잠식 우려가 없다라고 했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의 실효세율은 1%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실효세율은 1%가 아니라 0.5%도 안 네. 되는 상황에서 원본 잠식의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저는 종부세야말로 저는 어떤 형평성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 대단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이 부동산 보유세율이 대단히 높거든요. 1%가 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어떤 부동산 보유세가 높은 이유는 뭐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경제의 효율성을 원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가장 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무수익 자산이나 저수익 자산을 없애고 더 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사람에게 자원이 이동돼야 네. 됩니다. 네. 그 자원이 이동되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이면은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높이면은 더 많은 부가치와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토지나 주택이 이동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또 종부세를 토론하면 다른 주제로 한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두 분이 여전히 종부세 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어떤 지점에서 다른가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덜 내면 좋지요.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누가 유사 이래로 좋아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세금 많이 내라고 했는데 좋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걷어야 하니까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요.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려면 세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정부에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적게 거두면 당장은 좋은데 과연 이래도 나라 살림이 될 것인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이 세금 수입이 과연 얼마나 줄고 이 줄어든 세금 수입이 이 정도라도 괜찮은가 확인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지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은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60조 원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고요. 근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 74조 원 정도 감세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5년간 74조면은 뭐 굉장히 우리가 꿈꾸는 굉장히 많은 재정 지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이어서요. 저도 세금 내기 좋아하지 않고요. 저도 어떻게든지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 이렇게 적게 줄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논의가 아까 법인세여서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점점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세는 아니더라도 감세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했던 이유는 조세가 경쟁을 하니까 법인세를 좀 인하해 주되 거기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수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렇죠. 우리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재정 성수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재정 성수가 0.5에서 0.6 정도가 되니까 민간 부분과 재정의 역할을 적절히 잘 혼용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차제에 우리나라도 세제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갖다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한 논의는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세수를 중립적으로 놓고 어느 분야의 세수를 감수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로 우리 지금 전개되고 있는 조세 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 포함해서 토론 시간에 못다신 말씀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위원 먼저 드릴게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꼭 마치 상식처럼 느껴져요. 이론만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주 법인세가 따로 있거든요. 어떤 주는 굉장히 고율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법인세가 0인 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굉장히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주고요. 캘리포니아주 바로 옆에 있는 뭐 사막과 같은 주는 법인세율이 제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부가치를 창출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법인세율과 기업의 투자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용환 교수님. 예, 법인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결합체입니다. 그러한 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해서 배분하는 도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인세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인세 인하 이꼴 부자 감세 뭐 이런 지루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라져야 될 도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세계적인 흐름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세도 경쟁을 한다는 점에 유의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조세 구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위기 속에서 추진된 감세, 여러 가지 감세들에 대해서 이 감세가 갖고 올 효과, 그다음에 부작용, 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해 주신 이용환 계명대 세법학과 교수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교육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결과는 장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은 10명 가운데 4명이,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장래 희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게 젊은이들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좀 희망을 섞어서 보자면 세상이 하도 급하게 변해 딱히 한 영역을 장래 희망으로 정하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들이 꿈을 꾸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의 벽을 세우고 있고 그 꿈을 비현실적 몽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입니다. 소박하게 보여도 각자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꿈 하나는 지니고 또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